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요것도 사실 많이 걱정이 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걱정이 되고 네. 집값을 전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배문성 이사님이 사실 이제 크레딧 전문, 네. 그러니까 신용평가사에서 크레딧이라고 하면 이제 신용 등급, 네, 그렇죠. 저 회사 저 채권이 망할 확률, 네. 이거 계산하시는. 등급을 뭐 더블 A냐, 싱글 네. A냐 이런 거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업무 했었죠. 특히 건설 업종을 오랫동안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쭤보려고. 지금 네. 이제 건설업, 그러니까 대한민국 업종 중에 또 코스피에도 건설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도 지금 관심을 안 갖는. 네네. 건설주라는 게 있었어? 뭐 이렇게. 지금 당연히 이제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네. 건설주에 대한 뭐 투자 심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조금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이게 당국에서는 태형건설 다음에 이렇게 큰 뭐 문제될 건 없다. 뭐 시장 좀 안심시키기는 하는데 네. 그게 맞는 건지 어때요? 저도 참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일단 예. 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자면은, 왜요? 왜냐하면 부동산 PF랑 연관된 종사자분들, 임직원이나 예. 투자자분들의 고통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말씀 주신 그런 태형건설의 뭐 채권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겪는 고통은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아주 큰 틀에서 보면은 괜찮다 이런 말을 이제 하기가 참 이렇게 고통당하는 분들이 듣기에는 참 야속하겠지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큰 틀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괜찮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거기에 이제 지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여기 준비한 이 장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부동산 PF 관련된 이 통계들을 한국은행에서 잘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2008년부터 2022년은 이제 2023년과 지금 거의 비슷하니까 뭐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략 2008년에 80조였는데 좀 내려갔다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와서 지금은 한 140조 정도. 여기다가 사실은 좀 증권사가 이제 보증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사실상 2008년보다 대략 한 2배 정도 지금 되는 수치이거든요. 네. 이 PF 익스포저가.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딱 숫자만 얘기를 하면, 야, 지금 140조네, 160조네, 뭐 이러면은 굉장히 너무 크게 다가오기는 하는데,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럼 2008년도에 80조,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뭐 140 혹은 160조, 뭐 이거는 2008년 대비 2배 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2008년 대비 2023년에 명목 GDP도 거의 2배 늘었고요. 네. 그리고 집값이나 땅값은 뭐 2배 이상 늘었다고 네. 봐야죠, 네. 사실상.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어떤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같은 것도 가령 시중은행의 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 이때 당시 자기자본이 17조였는데 지금은 한 35조, 거의 2배 딱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체력이 2배 늘은 만큼 PF도 저 때에 대비 2배 늘은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되게 커져 보이지만 상대적으로는 거의 비례해서 온 거다.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한 2008년대의 심각성 수준? 약간 거기에 어떤 절대 규모로 보면 그때 정도의 비율을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저때 저 정도 있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망하거나 뭔가 뭐 어떤 커다란 시스템 위기가 왔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저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 겪었어도 그 뒤 이제 차근차근히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서 이제 80조였던 게 이제 40조까지 거의 이제 절반 수준으로 이제 줄여 놓는 그런 과정으로 갔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심각성을 논한다면 뭐 2008년 저 정도 규모의 심각성으로 감을 잡아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저 때도 우리가 잘 극복을 해 나갔었으니까 네. 좀 시일은 꽤 걸리긴 했지만, 이번에도 한 수년에 걸쳐서 이거를 이제 점점 줄이는 작업, 이게 기다리고 있겠구나, 뭐 좀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해 보는 거죠. 근데 저것도 사실 뭐 부동산 PF 문제도 하루 이틀 만에 1, 2년 만에 해소시키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주셨던 그 그래프도 보면 네. 2009년 이후로 그래도 한 3, 4년 동안은 좀 내리막이었네요. 그렇죠. 3, 4년 동안 계속 구조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기간 중에 시공력 상위 100개 건설사 중에 한 40개 이상이 뭐 이제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 들어가고, 엄청 무너졌었죠. 그리고 이제 지방 중심의 이제 저축은행들이 이제 또 구조조정을 당하고,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이런 구조조정, PF가 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맞물려서 진행이 됐었던 거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이게 지금 그래서 PF 익스포저 뭐 금융사별로 얼마, 건설사별로 뭐 보증이 얼마, 이거 계속해서 이제
크레딧 애널리스트분 이거 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그렇죠. 그 데이터 네. 계속 수집하고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흐름이 2009년, 10년, 11년 그때처럼 갈까요? 그러니까 그때와는 이제 확연하게 다른 거 하나는 그러니까 예, 예. 금융권의 어떤 부동산 PF 자료를 갖고 있는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제 신용평가사나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결국은 이제 브릿지론과 후순위 대출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거는 뭐 상식적인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손실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건 대부분 이제 제2금융권 쪽 익스포저라는 네.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에서는 자체 감당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좀 있어 보인다 뭐라는 거고 뭐 사실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용건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제 많은 금융권 사람들이 이제 저건 결국 시간과 방법의 문제다. 이거를 어떻게 가만히 냅둔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아지기는 어렵다라고들 보기는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터진 거고 그런 식으로 이게 가만히 냅둔다고 자연 치유가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2010, 11, 12 요때 목도했던 것처럼 이제 약한 데들부터 하나씩 구조조정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통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던지는 숫자인데 한 30조 정도가 부실 처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 140조 중에 뭐 네. 이렇게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30조를 당연히 한 방에 터트리면은 그러면 뭐 나라 핵폭탄 되는 망하라는 거죠. 핵폭탄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30조를 이제 한 뭐 4년에 거쳐서 한 8조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떤 그래도 감당 가능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것 같고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해본 경험이 있고 그걸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이제 또 그렇게 해나가지 않겠느냐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저 때도 정부가 어떤 식의 정책을 썼었냐면 일종의 부동산 수요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썼는데 즉 네. 수도권 관련해서는 약간 억제책, 지방과 약간 비주택에 관해서는 약간 좀 부양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사도 뭐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제 뭐 세금 혜택 뭐 이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준다든가 이게 지금도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뭐 인구 쓰고 소멸 있죠. 지역 집을 사면은 2주택으로 앉혀주겠다 뭐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그런 게 결국은 지금 국가적인 아젠다가 가계부채는 관리하는데 부동산 PF 문제는 또 이제 완화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상단도 막고 하단도 막겠다 약간 그렇게 가는 것이고 상단을 막으려면은 자꾸만 이 투자 수요가 어떤 서울 아파트만 사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로 가기보단 이제는 내려가라고. 그래, 이제는 그때는 뭐 둔촌주공도 심각할 정도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까지 다 이렇게 살리는 식으로 갔지만 이제는 여기는 받쳐준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금리도 앞으로 좀 낮아지는 것 같고 하니까 일로 가기보다는 이 돈이 저쪽으로 이제 위험한 곳으로 줘야 돼. 저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부동산 PF 문제도 완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쪽은 억제하고 여기는 좀 이제 받쳐주는 그런 식의 정책들이 실제로 이제 과거에 했었는데 지금도 약간 유사하게 가는 흐름이 감지가 좀 되고 있어서 우리가 겪었었던 대로 또 마침 또 절묘하게도 정권도 저때 이제 보수 정권이었는데 지금 또 보수 정권의 이제 당시 핵심 인사분들이 또 지금 또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또 계시고 해서 저때와 유사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서 비슷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랙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괜찮다 부동산 PF 문제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함의는 정확한 의미는 관리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하나도 네. 안 터진다, 하나도 손실 안 본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태형에서 목도했듯이 그런 사고들은 터지겠지만 관리 가능하고 국가가 무너질 정도의 어떤 그런 공포심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주제를 시킨 건데 다만 한 가지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저 2007, 8년 때까지 PF가 늘어나는 네. 그 구간에서는 그 전에 기준금리가 꽤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늘어났었던 PF인데 네네네네. 이번에는 금리가 너무 낮을 때 늘어난 PF다 보니까 이 약간의 사업성 질적으로. 자체가 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한 금리가 5%일 때 늘어난 PF와 기준금리가 0.5%일 때 늘어난 PF는 이건 사업성 자체가 또 너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이 저 때보다 좀 질적으로 안 좋은 사업장이 좀 더 좀 많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죠. 예. 금리가 높을 때 그 감내 가능한 수준을 조금 높이 책정을 해놓고 벌려놨던 사업장이랑 사업장과, 금리가 네. 낮을 때 네, 약간 좀, 되게 허리도 약하고 다리도 부실한데 들 수 있는 아령만큼을 다 해놨는데 네. 갑자기 금리 올라가서 쑥
놔야만 하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인 지금이랑 네. 다를 수밖에 없다. 음. 또 항상 또 이야기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전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위험하냐 이게 그러면 이제 건설사, 제2금융권, 뭐 이제 증권사도 그렇고 저축은행도 그렇고 항상 이거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죠. 민감한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정부는 되게 잘 대비를 해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뭐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한 수년간 정부가 금융권에 충당금을 많이 쌓으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이게 약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불만거리이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익이 분명 많이 나는데 정부가 자꾸 이걸 충당금 많이 쌓으라니까 충당금 쌓으라는 건 손실을 미리미리 인식하라는 예. 것이고 그럼 그만큼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불만이긴 했지만 어쨌든 정부는 그런 주문을 해왔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뭐 30조가 뭐 터진다, 뭐 8조씩 뭐 이렇게 4년간 뭐 이렇게 터트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손실 인식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방법이 충당금을 안 쌓아놓고 손실 인식을 하면은 자본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적자가 네. 난 만큼 자본이 줄어드는데 금융사업의 본질은 결국 자기 자본의 크기에 비례해서 대출이나 투자가 일어나는 네. 거다 보니까 자본이 줄어들면은 대출이나 투자했던 거를 급격히 회수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으로 가는데 네. 미리 충당금을 쌓아두면 이제 자본이 훼손되진 않으니까 네네네. 그런 상황이 와도 대출과 투자를 마구 회수해야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먼저 손실을 많이 인식하라고 주문을 해 왔던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대비를 그래도 잘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은행들은 지금 PF에 물린 게 크지 않은데도 은행들한테 굉장히 충당금을 많이 쌓으라고 주문을 해 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제2금융권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난 거는 피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럼 이런 거를 최소화하려면 결국은 은행이 이제 그 제2금융권 자산을 인수하거나 그 회사 자체를 이제 인수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실제로도 그때 과거에 이제 그 무너졌던 저축은행들을 튼튼했던 금융지주들이 이제 다 인수해줬잖아. 다 인수하는 식으로 의무. 네, 이렇게 됐듯이 뭐 그걸 대비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2011년도에 엄청난 저축은행 사태 터지고 나서 거의 이제 금융지주사 계열 은행들 하나씩 저축은행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그렇죠. 인수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싫어요. 그래도 가져가라고 막 인수하라고 막 해서 가져갔고. 그래서 다들 저축은행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저축은행들이 다 뭐 이름은 다 예쁘게 바꾸긴 했습니다만 네네. 예. 어찌됐든 간에 충당금도 전보다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전에도 보수적으로 쌓아왔고 그게 네. 일종의 이제 큰 범퍼 역할을 해준다라는 네. 건데요. 그렇죠. 이제 물론 여기서도 이제 걱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들은 네.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정부가 총선 전에 이 문제를 터뜨리겠느냐. 네. 총선 전에 이제 관리를 하다가 음. 총선 이후에는 정말 관리 못할 영역까지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총선 이후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좀 크레딧 담당으로 보시기에는? 사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정말 많이 하죠. 하죠. 정말 예. 많이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총선 전이냐 후냐 그 결과에 따른 어떤 더 심각해지고 아니고 할 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PF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뭐 답 없는 사업장들은 구조조정해서 옥석 가리기 하겠다. 뭐 이거는 사실 총선 전후라고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을 문제라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참 저는 이러다가 당하는구나 싶었던 거는 오히려 총선 전까지는 정부가 다 막아줄 거야라는 안이한 자세가 결국은 오히려. 이번에 태형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좀 드러났다고도 보여지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총선 전에는 안 이럴 줄 알았는데 약간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태형건설 예. 이런 것도 한 총선 이후에 터뜨리는 거 아니었어? 막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일이 지금 총선 전에 이렇게 불거졌고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총선 전후를 나누기보다는 뭐 질서 있게 좀 약간 어려운 곳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뭐 정리를 한다는 뭐 그런 스탠스가 좀 보인 거 좀 같기는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게 총선 전후 혹은 총선의 결과 이런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좀 이제 좀 외부의 문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데 외부의 문제요? 뭐냐면 사실 우리 내부의 문제는 어떻게든 사실 정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막말로 뭐 부실이 30조다 그러면 국채를 막 30조 찍어서 이걸 다 사주고 뭐 이러면 사실 아주 깔끔할 문제인데 뭐 이제 뭐 정치적으로 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안 하는
진 거고 네. 사실 내부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다 처리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즉 뭐냐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작년 1년 동안 이제 주요 국가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렸는지를 제가 정리를 한 건데, 23년 초 대비 23년 말. 그쵸. 예, 기준금리가 1년 동안 연초 대비 연말 금리가 어떻게 변했냐인 건데, 보시다시피 일단 뭐 미국이 1%포인트나 올리니까 웬만한 선진국들이 다 금리를 되게 많이 올렸거든요. 그렇죠. 유럽은 뭐 2%나 올렸고, 뭐 스웨덴, 영국 다들 뭐 굉장히 뭐 호주, 뭐 뉴질랜드 많이들 이제 올렸는데, 근데 보시면 저 나라들이 금리를 많이 올린 나라들이 보면은 GDP 대비 가계부채도 되게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캐나다, 뭐 뉴질랜드, 뭐 이렇게 스웨덴 다들 가계부채 문제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많이들 올렸거든요. 또 그런 이유는 주로 이제 중앙은행의 이제 임무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된 게도 자국의 화폐 가치를 그쵸. 방어해야 물가 안정. 되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 뭐 자국의 화폐 가치 방어 차원에서라도 이제 힘겹지만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또 근저에 있기도 했지만 미국이 많이 올린 만큼 어쩔 수 없이 좀 따라서 많이들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이제 한 번밖에 안 올린 채로 좀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번밖에 안 올린 거는 뭐 많이들 말씀하시듯이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저거 미국 따라 사듯이 막 올렸다가는 뭐 큰일 난다. 막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그런 길이기는 한데, 남들보다 적게 올린 대가는 통상은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쪽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런데 뭐 다행히도 좀 뭐 화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 차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얼마나 이제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로 달러를 잘 벌어들이느냐 이것도 있다 보니 우리는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심했다가 이게 서서히 이제 회복해가지고 야, 이제 수출이 잘 될 거야라는 이제 좀 그런 전망에 이제 힘입어서 금리 차가 좀 나도 환율이 좀 이제 안정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는 했는데, 하지만 근간에는 이제 그거는 다행히 이제 수출이 회복되니까 우리 화폐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거고, 생각보다 수출이 별로 안 되거나 다시 꼬꾸라지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금리 차에다가 수출도 안 돼? 하면서 이제 환율이 확 뛸 수도 있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 차가 크다는 건 그만큼 언제든지 화폐 가치가 떨어질 여지가 항상 이게 존재한다는 그런 것이고,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남들 다 올리는데 계속 안 올리니까 엔화가 그냥 막 떨어지죠.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올려주면은 올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엔화가 다시 강세로 막 오는데, 다시 안 올릴 것 같다 하면 다시 약세로 가고 뭐 이렇게 하듯이요. 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우리 사정에 의해서 기준금리를 다른 선진국보다 좀 약간 낮은 레벨에 지금 와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작년 1년 내내 벌어졌던 일이지만 이게 홍콩 증시가 지금 3년 전 고점 대비 반토막 작살났죠. 그렇죠. 아주 반토막이 나 있고, 그리고 또 중국 본토에서도 해외 사모펀드들이 계속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뭐 홍콩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과 엮여 있고, 중국으로 가는 어떤 자금의 어떤 통로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결국 중국에서 이제 해외 자본의 어떤 대탈출이 막 진행되는 거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그 유탄을 지금 같이 맞고 있는 것처럼 코스피가 지금 막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야, 이게 도대체 뭐 왜 이렇게 1월달 들어서 왜 이렇게 증시가 힘이 없냐, 막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많은데, 급기야는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제 칼럼을 보니까 홍콩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뭐 이런 칼럼까지 얘기인데 이거. 이런 칼럼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도 1998년도 뭐 태국에서 시작됐던 자금 이탈이 뭐 홍콩도 거치고 막 뭐 대만 가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왔고. 이제 동아시아 전체로 번지다가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위기가 왔었던 건데, 근데 뭐 그때와 비교하면은 뭐 외환 보유고라는 실탄이 많으니까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치만 어쨌든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결국은 이제 환율과 금리가 오르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는 건데, 1월 들어서 약간 우리가 지금 그거를 좀 체감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홍콩은 작년부터 막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작년에 약간 중국, 홍콩과 디커플링 하는 것 같다가 1월
와서 보니까 뭔가 갑자기 뭐 지정학 얘기도 막 나오고 뭐 이렇게 사실은 이게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우리가 98년에도 겪었듯이 이게 전염력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빼라고 하면은 약간 근처에 좀 여기랑 뭐 유사하거나 여기랑 관계 깊은 나라에서도 그냥 결국은 자금이 막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전염력이 좀 있는 거다 보니까 아 이게 중국, 홍콩의 문제 저기서 자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우리도 이렇게 전염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네요. 외인들이 자금을 빼갖고 나가겠다는 건데. 근데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아예 갈라파고스처럼 외인 자본과 상관없는 나라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이미 없고. 채권 시장도 외인이 꽤 많이 들어온 국가다 보니까 외인의 자금이 빠져나갈수록 우리의 어떤 금리가 우리가 어떤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와 또 상관없이 국채금리, 시장금리 같은 게 오를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고 한편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환율까지 오른다라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올리지는 못할 망정 막 이렇게 그런 거죠. 그렇죠. 예. 환율 안정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없고 네, 네, 네. 그 완전히 사면초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참 이렇게 중국, 홍콩 문제, 결국 어쨌든 외인들이 지금 중국에서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스탠스의 문제, 지금 여기에 뭔가 이게 좀 되게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으로 1월 달에 지금 코스피가 하도 내려가니까 막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네. 그쵸, 저 뭐 파이낸셜 타임스였나요 아까? 블룸버그. 블룸버그. 맞습니다. 예, 뭐 저거는 조금 이제 뭐 오바일 수는 있는데, 네, 그렇죠. 예, 오바일 수는 있는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환율만 놓고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 손실을 보고 있는 국면인 거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 하더라도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흑자, 건전한 모습 보여주면은 뭐 안정화될 수 있는 건데, 뭐 대중무역 적자를 비롯해서 뭐 수출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딱 말씀 주신 아까 딱 그런 상황 같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이제 사야지. 라고 마음 먹다가도 이렇게 빠지면 이런 구름이 나오고 안 좋은 게 이런 보여요. 기사들이 막 나오고 하거든요. 꼭 안 좋을 때 안 좋은 기사가 나와. 네, 그래서 이거 마치 이게 이러다가 말고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구조적인 변화인 것 같은 이런 메시지들이 튀어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좀 약간 지금 중국을 보는 어떤 해외 투자자의 시각은 구조적인 변화도 확실히 있어 보이기는 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간 데는 저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은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그렇죠. 중국은 금리를 뭐 올리긴커녕 오히려 낮추고 있는 내리지도 상황 이런 거는 분명히 하나의 자금 유출의 빌미 여건인 거는 확실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 뭐 AI 혁신이나 뭐다 하면서 또 뭐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 그럼 뭐 당연히 네. 이제 그쪽으로 돈이라는 게 이동을 할 수밖에 또 없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게 뭔가 솟아날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네. 뭐 반도체 경기라도 좋아지거나 막 결국은 그거잖아요. 막 천수답처럼 반도체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참 반도체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참 중요한 시기가 참 이 정도로 이랬을 때가 있었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IMF 외환위기 때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네네. 그냥 적당히 넘어갔었을 우리가 그 정도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기업들 부채가 너무 높았다라는 당시에. 약점은 있었지만 네. 결국은 그 약점이 그 외인 자본 유출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이제 큰 피해로 왔지 않습니까?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가계부채라는 게 높다라는 건 문제기는 한데 네. 외부에서 문제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꾸역꾸역 이거를 좀 가령 뭐 가계부채도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높으니까 예. 가계부채 총량을 좀 이렇게 잘 못 오르게 관리하는 뭐 이런 능력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워낙에 우리나라는 좀 정부가 금융권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립감이 워낙에 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90년대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터지는 거는 우리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약간 보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우리나라로 오면은 더없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보니까 그것도 일본으로만 가는 예, 것 일본으로 같고, 가고 있고. 예, 우리는 마치 같이 빼는 것 같은 1월달 들어선 약간 그래서 이제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돈을 이제 서학개미로 이제 변신하면서 이제 미국 주식으로 또 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좀 같이 정책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또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 더더욱 어떤 가계부채 같은 거를 쉽사리 이렇게 다시 뭐 늘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한다 이런 정책을 쓸 수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다. 뭐 이 정도 이제 응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약간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여력도 조금 룸이 좁아지는 거네요. 예. 조금 더 어떤 부양이라는 것을 쓰기는 위험한 상황이다. 약간 그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해 봐야겠죠. 예. 그래서 앞부분에 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뭐라도 좀 질서 있는 대출, 네, 질서 있는 네네. 대출이 될 수 있게끔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하나하나씩 조금씩 수술을 해 나가는 맞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시장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냐에 따라서 막 이제 수요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 1년간 목도했었던 건데 소개해드린 이런 리스크들은 어떤 뭐 초등학생이 막 확 급감한다든가 또 이런 중국과 홍콩에서 외인 자금이 자꾸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거는 어찌 보면 그냥 금리가 조금 오르내리는 거 이외에 별도로 지금 존재하는 리스크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단순하게 금리 내리면 이제 부동산 상승이지 뭐 이렇게 1대1 대응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대외적인 부분 또 우리의 어떤 인구 구조에서 빠르게 변하는 부분 이런 걸 좀 같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저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을 좀 바라보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뭐 중금리의 장기화라든지 전세 공화국에서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네.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덕분에.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님 통해서 전반적으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사님. 감사합니다.